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코리아 세진입니다.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태제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싱크탱크에서 연구원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개인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에 대해서 쓴 나를 외치다라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뿌리, 이토이로 우무의 스승,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독도 침략 이론, 이런 것들의 총 스승인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쓴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으로는 한 1년 정도 됐네요. 2022년 3월 1일 독립운동 기념일에 냈던 바로 이 책, 한국군의 뿌리가 있습니다. 군대의 기원, 한 군대의 뿌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다양한 이론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즉 인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그때 도입했던 제도가 어느 나라에서 기원을 했느냐, 직접 만들었느냐, 또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군 창설일, 즉 1948년, 즉 그때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 시기를 전후로 우리 군대의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사실 일본에서, 일본 제국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군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한국 광복군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군의 뿌리가 일본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죠. 그러다가 1945년, 우리가 해방된 뒤부터 1948년까지 3년간의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군대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미국식 군대로 변합니다. 제도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미국식 군대가 되는 거죠. 교범, 교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리, 교범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전쟁이 났을 때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 거냐 하는 원칙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식 군대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군대가 이제 완전히 미국식 교리와 미국식 제도, 미국식 무기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전쟁을 이유로 우리는 군대가 미국식 군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군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보면 대한제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육군 무관학교도 만들어지고 정미칠조약으로 인해서 1907년에 대한제국군이 와해가 군대를 해산시키기 전까지 대한제국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는 철저히 러시아식 군대였습니다. 러시아의 제도, 러시아의 교범, 러시아 교관들에게 배운 그 군대가 이제 일본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또 붙어서 주된 거는 러시아 플러스 일본식 군대가 됐었었는데, 제도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군대가 해산이 되고 일제 식민 지배 34년 11개월을 겪으면서 나라가 없었죠. 진짜 나라가 없었죠. 그때 있었던 무력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일본 육사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일본 군대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 것 플러스 일본 군대에 억지로 끌려갔던 경험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인 중에 일본 군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약 40만 명입니다. 정확히는 3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한국 군대에서 크게 역할을 하신 거죠. 네, 대표적인 일본군 출신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일단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으시죠. 그분은 그 당시에 일본 육사로 건너갔죠. 일본 육사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만주국으로 넘어가서, 우리 만주 쪽에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만주국으로 넘어가서 만주 군관학교 중에 여러 군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군으로서 활동을 하셨죠. 그때 이름은 모든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고, 두 번째는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여겨지시는 백선엽 장군도 일본 만주국의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전쟁에서 우리 인천 상륙 작전 때 켈로 부대 지휘관 이런 거 있잖아요. 켈로 부대 지휘관을 하셨던 분 성함이 계인주라는 분입니다. 그분도 만주 군관학교를 나오셨어요. 일본군이셨습니다. 또 알만한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 공군을 창설하셨던 주역이 7명이 계신데 그 중에 대부분이 또 일본군 출신이시고요. 한국 전쟁에서 유명했던 분들 정일권 소장님, 육사단장님 등등 해가지고 일본군 출신들은 진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광복군은 당시에 일단 연령이 굉장히 노쇠하셨습니다. 19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미 독립운동의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둘째, 광복군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근현대사를 배울 때 광복군이 이 독립을 이뤄냈다 이렇게 배우는 담론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걸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광복군의 숫자는 500명이었냐 800명이었냐 이걸로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최대치로 잡아도 기록상으로 800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창군 과정에서 대다수가 일본 군대 출신인 그 상황에서 광복군들이 저 친일 일본 군대였는데 어떻게 함께하냐, 그래서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광복군은 당시에 실전 경험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출신들은 1938년 중일전쟁 이후에 1945년까지 일본이 대동아전쟁, 즉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갔든 끌려갔든 전투 경험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전투 경험들을. 그러다 보니 광복군 출신들의 교리,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이 일본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창군 과정에서 소외됐다, 또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직후에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즉 건군 준비단체들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건국 준비단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세워야 된다는 건군 준비단체들이 진짜 숱하게 생겨났어요. 한 달 사이에 11월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몇십 개가 한 번에 생겨났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거는 그 생겨난 수많은 단체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싸웠어요. 공산주의자들 또 민족주의자들이 나눠서 엄청나게 다툼을 벌였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김두한이라는 인물이죠. 우리 그 김두한 누구지 아시죠? 독립운동의 영웅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도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1946년 1월에 때려잡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거기에 이제 김두한이 주먹으로서 활동을 했던 거고, 이 난장판을 보다 못한 미국 군사정부가 다 해산시켜버립니다. 건군 준비단체들을 미국 군사정부가 다 해산시켜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이 뭐다? 남조선 경비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창군 첫 멤버들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일본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식민을 당한 게 우리가 못해서였냐? 맞죠. 우리가 못해서도 있지만 이 국제 정세 자체가 우리의 운명들을 그렇게 결정을 지었었죠. 서구에서 떠오르는 그 식민 세력들, 제국주의 세력들, 그리고 동양에서 유일하게 제국화에 성공한 일본, 이런 것들의 이제 모든 이 맞바꿈들, 그리고 청나라가 몰락하고 일본이 뜨고 러시아도 몰락하면서 그 사이에 껴있던 우리 한반도 조선이 식민을 당하게 됐던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독립을 그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었냐? 그것도 쉽진 않았죠. 아예 산업 기반도 없었고 우리는 산업화를 성공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했으면 식민을 안 당했을 확률이 높죠. 우리가 만약에 독립을 우리 주도로 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본군을 몰아냈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창군의 주역이 되셨겠죠.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군대를 새롭게 만들고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주인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맥락뿐만 아니라 일본의 맥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 2발을 터뜨리고 무조건 항복을 시켰죠. 그리고 들어가서 미국이 뭘 했냐?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 범죄자는 처벌을 안 했어요. 다 아실 것 같은데 히로히토 천황이죠. 그리고 천황을 살려놓고 헌법을 개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일본의 시스템들을 와해를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더 활용하려고 했어요. 왜냐? 당시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제압했는데 그 위에 더 큰 위협이 있는 거죠. 뭐죠? 소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소련에 대항을 하려면 일본이란 교두보가 필요했고, 그거의 하나로서 전진기지로서 한반도가 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즉 미국의 정보부나 미국의 지도부들은요, 조선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정찰을 해서 만든, 군사정보국에서 만든 그 보고서 하나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던 거죠. 그럼 들어왔더니 행정체계가 있냐? 일본이 갖춰놓은 게 있네? 활용하는 거죠. 민족주의자건 뭐건 다 필요 없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김구 주석께서 이끄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새로운 특작 부대도 만들고 독수리 작전도 기획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김구와 함께 이렇게 논의했던 그분이 CIA의 전신인 그곳의 국장이었어요. 즉 CIA 아버지죠. 그렇게 교류도 했었지만 한반도에 대한 이해도는 미국 지도부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기존에 갖춰져 있는 행정체계, 인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대다수가 일본군 출신, 일본 출신의 경찰들, 그리고 일본에서 일하고 했던 행정가들을 다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플러스 만주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귀국한 사람들을 보니 능력이 있네, 대학 교육 받았네, 행정 경험이 있네, 그럼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제와 싸웠던 분들, 독립운동 투사들이 낄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밀려난 거죠. 그냥 조선인들의 의지대로 될 수 있었냐? 그 자체가 안 됐던 거죠.
미국과 소련의 거대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 나라가 힘이 없었으니까. 나라가 없었으니까.